안녕하세요, 석수입니다. 자, 오늘은 명반응입니다. 명반응 어렵지 않아요. 쭉쭉 가봅시다. 일단 광합성이라고 하는 게 뭔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뭡니까? 네, CO2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CO2는 탄소 하나. 그 세포호흡을 할 때도 그렇고 광합성을 할 때도 그렇고 이 탄소의 수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2는 탄소가 하나, 그죠? 포도당은 탄소가 6개. 그러니까 탄소 하나짜리 6개를 붙잡아서 포도당을 만드니까 동화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동화반응은 흡열반응입니다. 그렇죠? 흡열반응이라고 하는 건 주위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 그죠? 근데 얘는 무슨 에너지를 흡수하냐 하면은 여러분도 누구나 다 알죠?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심플하게, 그죠? too simple 하게 가는 거죠. 근데 좀만 생각을 해보면 빛을 어떻게 이용을 하냐 이거죠. 그죠? 생물체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소스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뭐 ATP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지. 빛을 이용한다는 건 뭐냐? 곧 빛을 이용해서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 소스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 줘야 됩니다. 그죠? 명반응은 바로 이 과정에 관여를 합니다. 빛을 이용해서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과정. 이게 명반응입니다. 그죠? 그러면 빛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주위에서 빛을 이용하는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태양열 전지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양열 전지판. 태양열 전지판 그 옥상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네모나게. 좀 못생겼죠? 요런 것들이 햇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원인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그런 게 어디에도 있다? 엽록체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요 막이 뭐냐면 틸라코이드 막입니다. 틸라코이드 막. 틸라코이드를 우리가 또 기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요렇게 세포가 있고, 이 엽록체라고 합시다. 엽록체가 있고, 엽록체는 이중막을 가지고 있죠. 내막과 외막이 있고, 요 안에 요렇게 동그란 동전무늬가 있고, 요 하나, 요게 틸라코이드죠. 틸라코이드가 쌓이면 그라나라 부르고, 이 틸라코이드 막이 여기입니다. 틸라코이드 막에 빛을 모아주는 장치가 있어요. 빛은 누가 모아주냐면 광합성 색소가 모아줍니다. 엽록소 A, 엽록소 B, 카로틴, 잔토필이라고 하는 광합성 색소들이 빛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근데 빛을 모으는 이런 장치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으면 이게 효율이 없어요. 그죠? 태양열 전지판을 요만한 동전 사이즈로 각각에 흩뿌려 놓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해.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면 광합성 색소들이 한 군데 모여 있어야 됩니다. 마치 빛을 모으는 안테나처럼. 그래서 이 틸라코이드 막에 빛을 모으는 안테나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광합성 색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광계라고 부릅니다. 광계. 그죠? 광계. 선생님 이름이 이상한데요? 이거 영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그렇습니다. 영어는 뭐냐면 포토 시스템. 포토 광. 시스템 계. 그대로 직역했죠. 그렇죠? 이 광계라고 하는 거는 광합성 색소들이 모여서 햇빛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와 같은 안테나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다양한 색소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엽록소 A, 엽록소 B, 카로틴, 잔토필 이런 광합성 색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어디에? 틸라코이드 막에. 그죠? 그리고 이 시스템을 보면 햇빛이 오면 이 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유도공명의 기법으로 에너지를 다 어디로 모은다? 한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그 한 가운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반응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반응 중심이라고 부른다. 근데
반응 중심은 기능적인 얘기고 구체적으로 반응 중심이 뭘로 만들어져 있냐라고 하면 엽록소 A 한 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엽록소 A 한 쌍으로 에너지를 다 몰아주는 시스템. 이게 관계입니다. 이 관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명반응하기 전에 기본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빛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색소들이 어디로 빛을 모아요? 모든 에너지를 다 어디로 모아? 반응 중심으로. 즉, 엽록소 A한테 빛을 계속 몰아줍니다. 그러면 엽록소 A는 빛을 받으면, 즉 에너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들뜨게 되죠. 들뜨게 됩니다. 우리가 이 들뜨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엽록소 A가 있고 엽록소 A의 가장 바깥쪽에 최외곽 전자들이 돌고 있을 겁니다. 그죠?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서 들뜬 상태가 된다. 즉 에너지 수준이 높아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최외곽 전자가 이 도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막 빨라져요. 그러면 최외곽 전자는 왜 튀어나가지 않고 돌고 있냐? 그러면 가운데에 양성자가 요걸 당겨가지고, 그죠?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안 가고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너지를 공급해서 도는 속도가 막 빨라지면 가운데에서 당기는 이 인력보다 도는 속도가 빨라지면 최외곽 전자는 튀어나가게 됩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됩니까? 네, 다 까먹어도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엽록소 A, 엽록소 B, 카로틴, 잔토필이라고 하는 광합성 색소가 모여서 하나의 안테나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그 안테나 시스템은 틸라코이드 막에 박혀있다. 됐죠? 그리고 이 안테나 시스템은 빛을 모으면 모든 에너지를 반응 중심, 즉 엽록소 A한테로 보내게 되고 에너지를 받으면 엽록소 A에서는 전자가 튀어나가게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전자를 튀어나가게 해서 뭘 어떻게 할 거냐 보겠습니다. 자, 전자가 튀어나가게 해서 뭘 어떻게 할 거냐. 요거 뭐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세포호흡의 전자전달계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으면 매우 쉽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여기부터 따라가 볼게요. 자, 여기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가운데 몰빵해주면 이 전자가 튀어나갑니다. 근데 전자가 여기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뽕 튀어나가요. 얘는 어떤 거냐면 햇빛 에너지를 모은 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에너지 레벨이 높아요. 이걸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이 전자는 다시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다시 원위치됩니다. 이 과정에서 열이 나올 수도 있고 빛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엽록체에서 기껏 햇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자를 띄웠는데 이걸 열과 빛을 내기 위해서 이걸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튀어나온 전자를 전자 수용체가 받아줍니다. 전자 수용체가 없다면 열과 빛을 내면서 끝나는데 에너지를 방출하고 끝나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빛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튀어나온 전자를 전자 수용체가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전자 수용체가 전자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펌핑합니다. 이 시스템 굉장히 유사하죠. 뭐하고? 전자전달계하고 세포호흡의 전자전달계하고. 그래서 튀어나간 전자가 전자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펌핑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펌핑하냐면 스트로마에서 루멘으로 수소를 펌핑해줍니다. 되겠죠? 그래서 쭉 이동을 해. 자, 근데 여기서 설명 안 하고 넘어간 부분 뭐가 있냐면 PS2, PS1. PS는 포토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즉 광계. 우리가 광계라고 하는 게 이제 빛을 모으는 안테나였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빛을 모으는 안테나 안에 들어가 있는 색소들의 조성과 그 비율이 조금씩 달라서 가장 잘 흡수하는 파장이 좀 다른 두 개의 관계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 순서에 따라서 관계 1, 관계 2라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고 나서 보니까 관계 1이 먼저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관계 2가 먼저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건 발견 순서지만
우리가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관계 2가 먼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다 먼저 써준 거고, 그 다음에 관계 2는 680나노미터 파장을 가장 잘 흡수하더라. 그래서 P680이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이 두 개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관계 1은 700나노미터 파장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P700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부터 갈게요. 자, 관계 2에서 전자가 튀어나가면 전자 수용체가 받아서 관계 1으로 넘겨주는 과정에서 에너지 레벨이 높았다가 낮아지면서 이때 손실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펌핑한다. 스트로마에서 루멘으로. 됐죠? 쭉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관계니까 다시 빛을 모아서 똑같은 일입니다. 관계 1이든 2든 반응 중심을 가지고 있고, 이 반응 중심은 엽록소 A 한 쌍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만 달라? 이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엽록소의 조성, 비율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 흡수 파장만 다를 뿐이에요. 자, 그래서 빛을 모아가지고 전자가 튀어나오면 이 전자를 당연히 전자 수용체가 받아서 이 전자 수용체가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NADP라고 하는 물질에게 넘겨줍니다. 매우 익숙하죠. NADP는 세포호흡에서 얘기하는 NAD 플러스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즉 전자 운반체예요. NAD와 NADP 플러스는 차이가 뭐냐면 인산기 하나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거 말고는 하는 일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NADP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NADPH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때 펌핑된 수소가 이쪽에 많겠죠. 계속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가서 이동을 하면 수소 펌핑하니까 루멘에 수소가 많아지고 이쪽에 수소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수소가 이동하는 힘을 이용해서 ATP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물은 빛만 있으면 뭐가 된다?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수소 펌핑해서 ATP 만들고, 그 다음에 전자의 최종 종착지, 전자를 마지막에 받아주는 건 NADP 플러스가 받아서 NADPH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의문이 들어야죠. 어떤 의문? 전자는 누가 공급하는가? 그죠? 엽록체에서 전자가 무한대로 계속 튀어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자를 누군가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전자를 누군가가 공급을 해주는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 바로 물입니다. 물이 분해되면서 전자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분해되면서 뭐가 나온다? 산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산소는, 그죠? 단순 확산을 통해서 빠져나오고, 그죠? 그리고 엽록체의 내막과 외막도 단순 확산을 통해서 빠져나오고, 세포막도 단순 확산을 통해서 빠져나오고, 그 산소들이 잎의 뒷면의 기공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면 뭐다? 광합성의 결과 나오는 산소가 됩니다. 즉 광합성의 결과 나오는 산소는 바로 물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산소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식물은 굉장히 뛰어난 녀석이야. 어떤 녀석이야? 물하고 빛만 있으면 뭐를 만들어낼 수 있다? ATP와 NADPH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빛하고 물만 있으면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설명한 이 시스템은 물에서부터 전자가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물에서부터 전자가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온 전자가 쭉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NADP한테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간다. 그죠? 그래서 전자가 순환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순환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인산화라는 말은 ADP한테 인산기가 붙어서 ATP가 되는 것, 이게 인산기를 달라붙게 만드는 것, 인산기를 붙여주는 것, 이게 인산화거든요. 그래서 빛이 있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전자가 순환하지 않고 빛이 있을 때 인산화가 일어난다. 붙이면 비순환적 광인산화라고 표현합니다.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비순환적 광인산화는 관계 1도 쓰고 관계 2도 쓰고, 그죠? 그리고 전자가 와서 NADPH도 만들고 수소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힘을 이용해서 ATP도 만들고,
그리고 물이 분해되면서 산소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어를 보세요. 비순환적이라는 말이 있다는 의미는 순환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쓰는 거죠. 만약에 비순환적, 순환적이라는 말이 없다면 그냥 광인산화라고 퉁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에서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건 이거와 대응하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쓴다는 거, 이런 거 기억하시면 편하죠. 그죠? 그러면 순환적 광인산화라는 거는 뭐냐 보겠습니다. 자, 조금 뭐 이쁜 그림을 또 보고자 이런 걸 그림을 했지만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뭐만 보시면 되냐면 관계 2, 관계 1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전자가 처음에 와서 튀어나가가지고 흐르면서 뭐를 한다? 네, 수소를 펌핑하는 거는 뭐 됐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자가 관계 1으로 와서 햇빛 받아갖고 전자가 튀어나가죠. 이 튀어나간 전자를 누가 받아줘야 되냐면 NADP가 받아줘야 됩니다. 그죠? 전자를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자, 관계 2, 관계 1 여기서 이렇게 나온 전자를 누가 받아줘야 되냐면 요게 NADP 플러스가 받아줘야 되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있냐? NADP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전자를 딱 줘야 되는데 NADP가 없어. 근데 여기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튀어나간 전자는 굉장히 고에너지 전자입니다. 이 전자를 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쪽에 뭐가 있어요? 물이 분해되면서 생성된 산소가 있습니다. 튀어나간 전자를 산소가 받아버리면 굉장히 강력한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면 완전 폭군이 되거든요. 주위에 있는 전자를 빠르게 뺏어낼 수 있는 위험한 폭군이 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면 위험합니다. 식물이. 네. 왜 위험한지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가면 위험하니까 이 전자를 NADP가 받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한테 줘버려야 됩니다. 산소나 물이 받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이 전자를 누구한테 줘버리냐면 식물은 NADP가 없으면 이 전자를 그냥 전자 운반체 중간 산물한테 줘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전자를 다시 오게 만들어요. 또 햇빛 받아가지고 전자가 튀어나갔는데 NADP가 없다? 그러면 다시 이 전자 운반체 중간 산물한테 줘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자가 하나가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이 전자 하나가 여기서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이 관계 2에서 전자가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쪽은 전자를 그냥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일단 전자가 튀어나가서 준다는 건 받아줄 애가 있어야 돼요.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전자가 나가면 받아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 전자 운반체가 전자를 받아줘야 되는데 이 전자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여기서 튀어나간 전자한테 받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전자를 넘겨줘야 되는데 전자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넘겨줄 애가 없어서 그냥 전자를 갖고 있게 됩니다. 즉 전자를 그냥 갖고 있게 됩니다. 얘는. 관계 2는 그냥 전자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관계 2가 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는 물이 분해되면서 전자를 줘야 되는데 전자가 있으니까 물도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전자가 계속 뺑글뺑글 돌면서 뭐는 일어나냐면 햇빛을 이용해서 높은 에너지 수준의 전자를 만들었고 이 전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전자가 가진 에너지 레벨은 낮아지면서 뭐는 한다? 수소 펌핑은 일어납니다. 그러면 수소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내려오는 힘을 이용해서 ATP는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ATP는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뭐는 씁니까? 관계 1은 사용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가 안 만들어져요? NADPH도 안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산소도 안 만들어집니다. 되겠죠? 언제까지? NADP가 올 때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순환적 광인산화다. 순환적 광인산화를 하면 관계 원만 쓰고 ATP만 생성을 한다. 선생님, 그러면 NADP는 왜 없어요? 요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간략하게 요것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시험 문제에서 가끔 나오죠. NADP분의 NADPH의 비가 크면 순환적 광인산화와 비순환적 광인산화 둘 중에 뭐가 많이 일어나겠냐? 이런 거죠. 그죠? 자, 이 수치가 커진다는 얘기는 자, NADPH가 많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비율이 커진다는 얘기는 요게 작고 요게 많아진다는 얘기죠. 즉 NADP 플러스가 부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NADP 플러스가 부족해지니까 순환적 광인산화의 비율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잠깐 설명 조금만 더 추가해 볼게요. 길어지긴 하는데 자, 우리가 관계가 틸라코이드 막에 굉장히 많겠죠. 그죠? 관계 1, 2가 한 세트만 있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관계들이 뭐 햇빛 받아가지고 전자가 튀어나가면 이것들 중에 누군가는 NADP가 제때 와서 NADP한테 주는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일어날 수 있고 누군가는 NADP가 전자가 튀어나가는 그 순간에 있어야 됩니다. NADP 플러스가 없으면 바로 요 전자 운반체한테 그냥 전자를 줘버리는 순환적 광인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물은 언제나 순환적 광인산화와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다만 순환적 광인산화의 비율이 높을 거냐 비순환적 광인산화의 비율이 높을 거냐 이 비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더 많이 일어나냐. 근데 이 비율이 크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NADP 플러스가 전체적으로 부족해진다는 얘기고 NADP 플러스가 부족해지면 전자를 받아주는 어떤 그런 마지막 녀석이 없기 때문에 전자를 빙글빙글 돌리는 순환적 광인산화의 비율이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네, 어렵지 않게 요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거꾸로 NADPH분의 NADP 플러스가 커진다. 그러면 NADP 플러스가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많아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명반응 요렇다는 거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전자전달계와의 차이가 뭐냐?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세포호흡과 명반응 요 차이 한번 볼게요.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포호흡에서는 전자를 누가 제공하냐? NADH나 FADH2가 제공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NADH나 FADH2가 가지고 있는 전자는 어디서 왔냐? 포도당에서 왔습니다. 포도당은 이미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레벨이 높은 물질이야. 거기서 전자를 빼왔기 때문에 NADH나 FADH2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 수준 자체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를 빼오면 얘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겨주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수소를 퍼올릴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자를 누가 받냐면 산소가 받아서 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펌핑되는 수소를 가지고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내려오는 힘을 이용해서 ATP를 만들죠. 그죠? 막사의 공간에서 기질로. 근데 식물은 보시면 여기 루멘이라고 하는 게 틸라코이드 내부 공간을 얘기합니다. 자, 전자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물에서 갖고 옵니다. 물은 이산화탄소, 물 이런 물질들은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레벨이 낮은 물질입니다. 안정적인 물질이죠. 그래서 여기서 전자를 빼오면 이 전자는 에너지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햇빛 에너지를 몰빵해 주는 겁니다. 햇빛 에너지를 몰빵을 해서 그 많은 에너지를 머금은 전자가 튀어나가면 비로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튀어나간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손실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펌핑을 하는 겁니다. 그죠? 앞에 있는 게 관계 뭐라고요? 관계 2. 그죠? 그리고 P 680. 뒤에 있는 건 관계 1. P 700.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자를 받아주는 건 세포호흡에서는 산소고 이쪽에서는 NADP 플러스가 맞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소 펌핑 돼서 수소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내려오는 힘을 이용해서 ATP가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건 사용하는 장소에서 ATP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세포 내부 공간이니까 여기서 ATP를 소모하기 때문에 ATP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쪽에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스트로마 공간에서 ATP를 소모합니다. NADPH도 마찬가지고 만들어지는 데서 쓰이는 곳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되겠죠? 요 두 개, 누가 전자를 주고 누가 전자를 받느냐, 수소 펌핑은 어디서 어디로 나가느냐. 자, 수소 펌핑이 헷갈리면 어디서 ATP를 쓰느냐를 생각하세요. 쓰는 장소에서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효율이 좋아. ATP가 이게 전하가 많기 때문에 막을 막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되어지는 장소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사의 공간에서 만들어질 일이 아니고, 틸라코이드 내부 공간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만들어져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는 어디서 쓰이는지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려면 수소는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만들어지는 거니까 만들어지는 장소 말고 반대쪽 공간이 수소가 많겠구나. 그러면 많아지려면 수소가 그쪽으로 펌핑이 돼야겠구나. 이렇게 순환적으로 쭉 흐름대로 생각을 하시면 사실 별로 외울 게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명반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안반응 한번 배워볼게요. 안녕.